차가운 샴페인 잔이 그의 손에서 온기를 잃어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JK그룹 창립 기념 파티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수천 킬로미터는 떨어진 황량한 극지방에 머물러 있는 듯했다. 화려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그의 짙은 회색 수트를 비추며 날카로운 어깨선과 완벽하게 재단된 실루엣을 강조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빛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람들의 축하 인사와 아첨 섞인 웃음소리는 그에게 의미 없는 소음처럼 들려왔다. 3년, 서윤아와 헤어진 지 정확히 3년이 흐른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JK그룹을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였다. 잠자는 시간까지 줄여가며 일에만 매달렸고 사람들은 그를 냉혹하고 감정 없는 CEO라고 불렀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은 3년 전 그날 법원 복도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으니까. 사랑, 배신, 그리고 분노, 그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텅 빈 공허함과 지독한 후회만이 남아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그 후회를 감추기 위해 더욱더 차가운 가면을 썼고 누구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했다. 강 대표님,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JK의 눈부신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양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기름진 미소와 함께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의 옆에는 보석처럼 화려하게 치장한 딸 최유라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최유라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지훈에게 향해 있었지만 그는 그저 의례적인 미소를 지으며 잔을 살짝 들어보일 뿐이었다. 최유라는 지훈의 이런 냉담한 반응에 익숙하다는 듯 오히려 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으로 파고들었다. 최유라는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었다. 아름다운 외모와 태양그룹의 후계자라는 막강한 배경, 그리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고야 많은 집요함까지. 그녀는 오래전부터 강지훈에게 끊임없이 구애해왔다. 지훈이 결혼했을 때도 그리고 이혼한 후에도 변함없이 그의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녀는 그저 사업적인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흔적이 너무 깊게 새겨져 있어 새로운 누군가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다. 고맙습니다, 최 회장님. 태양그룹도 내년에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훈은 최만식 회장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 속에서도 낮고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최유라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려는 그의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유라의 입가에 스친 미세한 실망감을 그는 놓치지 않았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 지루한 파티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무심코 파티장을 둘러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인맥을 쌓고 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모두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이 공간에서 오직 자신만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파티장 한쪽 구석, 상대적으로 조용한 곳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멈췄다. 멀리서 봐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한 라인의 남색 드레스, 그리고 익숙한 옆모습보 서윤아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멎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녀의 모습만이 존재했다. 3년 만에 보는 그녀는 조금 변해 있었다.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성숙한 여인의 분위기가 풍겼지만 특유의 차분하고 맑은 눈빛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지훈의 속은 더욱더 복잡한 감정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최만식 회장과 최유라가 무슨 말을 하는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서윤아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가 무슨 일로 이 파티에 온 것일까? 그녀는 건축이나 디자인 업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도예가였다.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 이런 화려하고 시끄러운 파티는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장소였다.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대화를 나누던 유나는 잠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기 위해 왼손을 들어 올렸다. 바로 그 순간 샹들리에의 강렬한 빛이 그녀의 손가락에서 반사되어 지훈의 눈에 날카롭게 밝혔다. 그의 동공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다. 그녀의 왼손 약지, 그곳에는 분명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단순한 장식용 반지가 아니었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거세게 요동쳤다. 너무나도 익숙한 디자인, 그가 직접 골랐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의 결혼 반지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잘못 본 것이라고, 그저 비슷한 디자인의 다른 반지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결과는 같았다. 심플한 백금 밴드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밝힌, 그가 청혼하며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던 바로 그 반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는 분명히 그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다. 그는 그 반지를 다시 집어들고 서랍 깊숙한 곳에 던져버렸었다. 그런데 어째서, 왜 그녀가 그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는 것인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녀에게 온갖 모진 말을 퍼부었던 기억, 그녀의 눈물 어린 해명을 듣지도 않고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오해라고 친구의 부탁으로 갔을 뿐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지만 질투와 분노에 눈이 먼 그는 아무것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헤어졌다. 그에게는 그녀가 파렴치한 배신자라는 낙인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저 반지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3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배신감의 근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왜 아직도 이혼한 전 남편과의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것인가? 그것도 매일같이,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심장이 혼란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 혹시나 그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다. 강 대표님? 어디 안 좋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최유라의 목소리가 안개처럼 멀리서 들려왔다. 지우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표정을 관리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나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유나는 대화를 마치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치 자석에 이끌린 듯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뜨였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그가 읽을 수 없는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고는 함께 온 사람에게 무언가 말하더니 서둘러 파티장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 모습을 본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붙잡고 물어봐야 했다. 반지에 대해, 그리고 3년 전 그날의 진실에 대해. 하지만 최유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대표님, 어디 가세요? 아직 중요한 분들께 인사도 못 드렸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교태로웠지만 눈빛은 집요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인파를 헤치며
유나를 따라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최유라의 당황한 목소리도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오직 서유나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파티장을 나와 복도를 따라 빠르게 걸었다. 저 멀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유나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거의 뛰다시피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유나.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다급하게 터져나왔다. 유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더 수척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우는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단어 하나 제대로 내뱉을 수가 없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왼손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꼈는지 반지를 낀 손을 무의식적으로 등 뒤로 감추려 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지훈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등 뒤로 감춘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눈앞으로 가져왔다. 틀림없었다. 백금 반지, 작은 다이아몬드. 3년의 세월 동안 조금 달았을지언정.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사랑의 증표가 분명했다. 이게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지? 지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뒤늦은 후회인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유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훈은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힘을 빼고는 지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는가 싶더니 다시 굳게 닫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지훈이 가장 두려워했던 감정이 드러났다. 그것은 사랑도 미움도 아닌 깊은 체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유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죠, 강지훈 씨. 문이 닫히고 지훈은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상관이 없다고? 아니, 상관 있었다. 그의 무너진 세상 속에서 저 작은 반지 하나가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가 놓쳐버린 진실의 조각일지도 모르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강지훈은 차가운 대리석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서유나의 마지막 목소리,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죠? 강지훈 씨가 그의 머릿속을 날카로운 파편처럼 떠다니며 심장을 헤집었다. 상관이 없다고? 천만에 그녀의 손가락에 남아있던 그 작은 금속 고리 하나가 그의 지난 3년을 그가 굳건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통째로 뒤흔들고 있었다. 파티장의 소란스러움이 아득하게 멀어지며 그는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그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공간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을 달구는 열기는 식지 않았다. 운전기사에게 손짓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낸 뒤 그는 직접 운전석에 올랐다. 익숙하게 시동을 걸고 도로로 차를 몰았지만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이 답답한 마음을 떨쳐내기 위해 정처 없이 엑셀을 밟을 뿐이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강가에 섰다. 어두운 강물 위로 빌딩들의 불빛이 부서지며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끊은 지 3년이 넘은 담배였다. 하지만 지금은 니코틴의 힘이라도 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씁쓸한 연기가 그의 입안을 채우고 흩어졌다. 그는 3년 전의 그날을,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온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였다. 안에는 수십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의 안에 서유나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다.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날 아침 같은 호텔에서 시차를 두고 나오는 모습까지. 남자는 훤칠한 키에 연예인처럼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진 속 유나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여서 지훈의 심장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JK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사촌들과 치열한 암투를 벌이던 시기였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회의와 경쟁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견제 속에서 그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유나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은 그의 세상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사진들을 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를 맞이하는 유나에게 사진들을 집어 던졌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해봐, 서유나.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유나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보고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 흔들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해라고, 사진 속 남자는 대학 후배의 사촌인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잠시 상담을 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각자 다른 방을 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사진 속에서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과 눈물을 흘리는 지금 그녀의 모습이 위선적으로 보일 뿐이었다. 배신감은 그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온갖 모진 말들을 쏟아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너 같은 여자인 줄 몰랐다고. 그의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유나는 결국 해명을 포기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기만 했다. 다음 날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그에게 연락하려 했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날,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얼굴로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는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내 그의 앞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그는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반지를 집어들고는 그대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려고 했다. 하지만 차마 던지지는 못하고 결국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게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3년, 그는 그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살아왔다. 배신자에 대한 정당한 처사였다고.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손가락에서 다시 본 그 반지는 그의 모든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만약 정말로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그가 분노와 질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라면, 그녀는 왜 3년 동안이나 그 반지를 끼고 있었던 걸까? 자신에게 그토록 모진 상처를 준 남자를 잊지 못해서? 아니면 그녀에게는 그 반지를 빼지 못할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 사진들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보낸 것이었을까? 익명의 제보자는 왜 그 이후로 아무런 연락도 없었을까? 그리고 그 남자, 사진 속의 그 남자는 대체 누구였을까? 이혼 후 그는 유나에 대한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했기에 더 이상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의문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너무 쉽게 믿었고 너무 빨리 단정했으며 너무 잔인하게 그녀를 내쳤다. 그때 또 다른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다. 그가 유나에게 사진을 던지며 분노하던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최유라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회사 일 때문에 급히 드릴 말씀이 있다며 그의 집 근처로 찾아왔었다. 엉망이 된 집안과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그를 보고 최유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위로했다. 그녀는 유나에 대해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말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멋진 분을 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와 같은 교묘한 말들로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시기적절하고 계산된 행동처럼 느껴졌다. 지훈은 마지막 남은 담배를 비벼 끄고 차에 올랐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과거를 곱씹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3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라도 찾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유일한 방법이자 어쩌면 유나에게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는 차를 돌려 회사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3년 전 그가 받았던 사진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다시 책상 위에 펼쳐 놓았다. 분노를 걷어내고 냉정한 시선으로 사진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 옷차림, 그들이 타고 있던 차의 번호판 일부, 아주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는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비서들 중 가장 신임하고 유능한 김민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벽이었지만 김 실장은 잠이 덜 깬 목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곧바로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김민준입니다. 그의 침착한 목소리에 지우는 마음이 조금 놓였다. 그는 짧게 용건을 말했다. 김 실장, 내일 아침 일찍 내 사무실로 와주게. 아주 중요한 일이 있네. 그리고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시간에 김 실장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지훈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전혀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3년 전 사진이네. 이 사진 속 남자를 찾아주게. 이름, 직업, 당시 행적, 그리고 서유나 씨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내. JK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 단, 이 조사는 극비리에 진행해야 해. 나하고 김 실장, 단 두 사람만 아는 일이야. 특히 태양그룹 쪽에는 어떤 낌새도 체계해서는 안 되네. 김민준 실장은 사진들을 잠시 살펴본 뒤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지훈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결코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지훈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이유였다. 김 실장이 조용히 사무실을 나가고 지훈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진 씨를 향한 길고 고통스러운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한 가닥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어쩌면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김민준 실장에게 조사를 지시한 후 며칠의 시간은 강지훈에게 지독하게 긴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는 평소처럼 JK그룹의 거대한 함선을 이끄는 냉철한 선장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의 내면은 거친 풍랑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서류 더미에 파묻혀 결제를 하고 임원 회의를 주재하며 날카로운 지시를 내리는 동안에도 그의 신경은 온통 김 실장에게서 올 연락에만 쏠려 있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3년 전 그날의 기억과 함께 파티장에서 마주친 서윤아의 체념 어린 눈빛이 그를 괴롭혔다. 그녀의 손가락에 남아있던 반지는 이제 그의 죄책감의 상징이 되어버렸다. 그는 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을까? 왜 그녀의 눈물 어린 해명을 끝까지 들어주려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깨닫는 과정은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는 이제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설령 그 진실의 끝에 자신의 파멸이 있다 하더라도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마침내 김민준 실장이 그의 사무실로 들어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신중함과 함께 약간의 흥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지훈의 책상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인 뒤 얇은 서류철을 내밀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그의 심장이 긴장감으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에는 사진 속 남자의 증명사진과 함께 신상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름은 이진우, 당시 28살의 무명 배우였습니다. 주로 단역이나 연극 무대에 서던 배우로 큰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김 실장의 차분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이한 점은 3년 전 사진이 찍힌 시점을 마지막으로 연예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는 것입니다.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며 빚을 모두 청산하고는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말한 뒤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현재 소재는 파악 중입니다. 지훈의 손이 주먹을 꽉 쥐는 바람에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무명 배우, 갑자기 생긴 큰돈, 그리고 잠적. 모든 정황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의도적으로 연기를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최악의 예상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 돈의 출처는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계좌 추적은 어려웠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빚을 갚았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금의 출처를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나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누군가가 자신과 유나의 사이를 파괴하기 위해 혹은 JK그룹을 흔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일까? 누가 이런 악랄한 짓을 벌이면서까지 이득을 보려 했을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최유라. 바로 그때 비서에게서 인터폰이 울렸다. 대표님, 태양그룹의 최유라 전무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업 제안 건으로 긴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 지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는 김 실장에게 눈짓으로 서류를 챙겨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비서에게 최유라를 안으로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제부터는 연극의 시간이었다.
화려한 비즈니스 수트 차림의 최유라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두꺼운 제안서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앞에 앉으며 매력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강 대표님.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JK와 우리 태양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워낙 큰 거니라 다른 경쟁사들이 끼어들 틈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잡아야죠. 그녀는 유창하게 프로젝트의 개요와 기대 효과, 그리고 JK와 태양그룹이 협력했을 때 얻게 될 시너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정연했고 제안 내용 자체도 JK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3년 전 그가 유나와의 문제로 회사 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 태양그룹은 JK가 놓친 몇 개의 중요한 계약을 연달아 따내며 급성장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지우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의 설명을 끝까지 들은 뒤 제안서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제안 내용은 흥미롭군요. 하지만 왜 하필 우리 JK와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겁니까? 최전무, 태양그룹의 역량이라면 단독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그의 질문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유라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강 대표님의 능력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사적인 감정도 조금은 있고요. 그녀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지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이제 대표님도 과거의 아픔은 잊고 새로운 출발을 하셔야죠. 대표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 언제까지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태양그룹이 대표님의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드릴 수 있어요. 공적으로도 그리고 사적으로도. 그녀의 말은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지훈의 귀에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과거를 잊으라고, 당신들이 망가뜨려 놓은 내 과거를. 지훈은 속에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대답했다. 공과 사는 구분하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최전무. 제안서는 충분히 검토해 본 뒤에 연락드리도록 하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명백한 거절의 의사였다. 최유라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만했고 강지훈이 결국에는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담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고 문이 닫히는 순간 지우는 들고 있던 펜을 책상에 집어 던졌다. 최유라의 방문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 아니,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그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사업적인 압박과 사적인 유혹을 동시에 가해오면서 그의 주변을 맴도는 저희가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다. 그는 즉시 김민준 실장을 다시 호출했다. 김 실장, 조사 방향을 수정해야겠네. 이진우라는 배우와 최유라 혹은 태양그룹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 3년 전 그 시점 전후로 그들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자금 거래 내역이나 통화 기록, 사적인 만남까지.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게.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김 실장은 지훈의 지시에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표님, 태양그룹을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저쪽에서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의 우려 섞인 말에 지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상관없네. 전쟁이라도 불사할 테니. 이건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JK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의 눈은 차갑게 불타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아파하며 후회만 하는 약한 강지우는 없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는 집요한 추적자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수를 계획하는 냉혹한 전략가였다. 최유라와 태양그룹이 던진 미끼를 그는 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미끼를 역이용하여 그들을 덫으로 끌어들일 생각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폭풍의 눈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유라가 다녀간 후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녀가 남기고 간 달콤한 제안서는 그의 눈에 그저 추악한 음모를 가리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그는 더 이상 김민준 실장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의 윤곽이 드러날수록 서윤아를 직접 만나야 한다는 충동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녀의 눈을 보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가 숨쉬는 공간의 공기를 느껴야만 했다. 그것이 그의 죄책감을 확인하는 과정일지라도 그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JK그룹이 매년 진행하는 신진 예술가 후원 프로그램을 핑계 삼았다. 도예가들의 작품을 JK가 건설하는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의 로비에 전시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비서를 통해 여러 도예가들의 리스트를 보고받는 척했고 그 안에 세라믹 스튜디오 윤이의 대표 서윤아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포함시켰다. 그리고는 다른 후보들은 모두 실무진에게 맡기고 오직 그녀의 공방에만 자신이 직접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 너무나 속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지금 그는 그런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그녀의 공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작고 소박했다. 담쟁이 덩굴이 낡은 벽돌 벽을 감싸고 있었고 작은 마당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지훈의 세상과는 완벽하게 분리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공간이었다. 그는 최고급 세단의 문을 열고 내리면서 이곳의 평온함이 자신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발걸음은 공방의 나무 문을 향해 있었다. 딸랑 하는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흙과 유약 냄새가 섞인 독특한 향이 그를 맞았다.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인 초벌구이 된 도자기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공방의 중앙에는 커다란 물레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흙물이 튄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서윤아였다. 그녀는 그의 기척을 느끼지 못한 채 오직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며 부드럽게 흙덩이를 빚어 올리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하는 모습은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지훈은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녀는 무언가에 몰두할 때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었다. 바로 그 모습에 그가 반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고요한 성처럼 느껴졌었다. 그는 그녀의 왼손을 보았다. 역시나 그 반지는 흙물이 묻은 채로 그녀의 손가락 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일부가 된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유나는 작업을 마치고 만족스러운 듯 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제야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강지훈 씨? 여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JK그룹의 예술가 후원 프로그램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서유나 작가님의 작품이 저희 신축 호텔의 콘셉트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의 말은 너무나 사무적이고 차가워서 스스로도 위선자처럼 느껴졌다. 유나는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는 수건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 담당자를 보내셔도 됐을 텐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실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를 강 대표님이 아닌 강지훈 씨라고 불렀고 그 호칭은 그들 사이에 놓인 깊은 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을 선호해서요. 그는 변명처럼 들리는 말을 하며 공방을 둘러보는 척했다. 선반에는 그녀의 손길이 닿은 수많은 작품들이 있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찻잔, 비대칭의 미학이 돋보이는 화병, 그리고 달의 표면처럼 신비로운 질감을 가진 접시들, 모두가 그녀를 닮아 있었다. 조용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는 듯했다. 그는 한쪽 구석에 놓인 익숙한 모양의 머그잔 한 쌍을 발견했다. 그들이 결혼했을 때 그가 그녀에게 만들어 달라고 졸라서 함께 만들었던 잔이었다. 그 잔을 보는 순간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주말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나누었던 사소한 대화들,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그를 말없이 안아주던 그녀의 따뜻한 품, 그 모든 것이 그의 어리석은 선택 하나로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잔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유나가 그의 앞을 막아서듯 다가와 다른 작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쪽은 최근에 새로 구상하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자연의 불완전함에서 영감을 얻었죠.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과거의 흔적을, 그와 공유했던 시간을 철저히 외면하고 싶어 하는 그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지훈은 씁쓸함을 감추고 그녀가 설명하는 작품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설명은 전문적이고 열정이 넘쳤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고 있었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는 결국 어떤 실질적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형식적인 몇 마디를 더 나눈 후 공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다. 검토 후에 담당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유나는 문 앞까지 나와 그를 배웅했지만 끝까지 어떤 사적인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차에 올라 공방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멀어진 후에야 지우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를 만난 것은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평온해 보이는 모습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을지 그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그녀는 결코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 그녀의 모든 것이,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김민준 실장은 강원도의 한 낡은 어촌 마을에 도착해 있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배우 이진우가 가명을 쓰며 숨어 지내는 곳을 찾아낸 것이다. 바닷바람에 사가버린 낡은 주택들 사이로 김 실장은 허름한 낚시 용품점의 문을 열었다. 가게 안에서는 술과 담배에 찌든 듯한 한 남자가 무기력한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3년 전 사진 속의 말끔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과 초조함에 시달린 사람,
특유의 어두운 그늘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다. 이진우 씨, 맞으시죠? 김 실장의 낮은 목소리에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동자가 겁에 질려 심하게 흔들렸다. 누구시오? 사람 잘못 보셨소. 그는 어설픈 사투리를 쓰며 시치미를 뗐지만 김 실장은 그의 반응만으로도 확신할 수 있었다. 김 실장은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3년 전 그가 서윤아와 함께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이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오. 그의 격한 부정은 오히려 자백처럼 들렸다. 김 실장은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JK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진우 씨. 당신이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도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한다면 당신 혼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겁니다. 김 실장의 말에는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이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난 3년간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다는 죄책감과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사채 빚에 시달리며 배우의 꿈을 포기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때 한 기획사 대표를 통해 거에게 제안이 들어왔다. 어떤 여인에게 접근해서 연인처럼 행동하는 연기를 몇 번만 해주면 평생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돈을 전달하고 지시를 내린 것은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의 비서실 소속 직원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우리 아가씨의 뜻이다 라는 말을 흘렸다고. 그 아가씨가 최유라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대본대로 서윤아에게 접근했고 지정된 장소에서 사진이 찍혔으며 일이 끝난 후 현금으로 돈을 받고 영원히 입을 다물고 사라지라는 협박을 받았다. 김민준 실장은 그의 모든 자백을 녹음하고 자필 진술서까지 받아냈다. 이진우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나자 허탈한 듯 눈물을 흘렸다. 김 실장은 그에게 새로운 신분과 안전가옥을 제공해 주겠다며 법정에서 증언해 줄 것을 약속받았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김 실장은 즉시 서울로 돌아와 강지훈에게 보고했다. 그날 밤 지훈의 사무실에는 이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기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 모든 것은 태양그룹의 아가씨, 최유라라는 여자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사무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마침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불행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의 추악한 욕망이 빚어낸 잔인하고 비열한 함정이었다. 그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었다. 이진우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이 끝나고 강지훈의 사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3년 전에는 배신감에 무너졌다면 지금은 뼈를 깎는 후회와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그리고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 버릴 듯한 차가운 분노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안에서는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실이었고 그의 믿음은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최유라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기꺼이 칼을 꽂은 공범자였다. 너 같은 여자인 줄 몰랐다. 그 위선적인 눈물 집어치워 그가 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독이 되어 그의 심장으로 되돌아와 밝혔다. 그는 그녀의 마지막 해명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다. 분노와 질투에 눈이 멀어 진실을 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어떤 심정으로 그 반지를 끼고 있었을지 생각하자.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파왔다. 그 반지는 미련이나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결백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세상의 모든 오해에 맞서는 그녀만의 침묵의 항변이었을 것이다.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리라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버텨온 시간. 그 고독하고 처절했을 시간을 생각하니 그는 미칠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최유라에게 달려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다. 그녀가 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 속에서 JK그룹을 이끌어온 냉철한 CEO. 그는 감정적인 복수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섣부른 행동은 최유라와 그녀의 아버지인 최만식 회장 같은 교활한 족속들에게 빠져나갈 빌미만 줄 뿐이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이건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기업의 명운을 흔들려 했던 거대한 범죄다. 그렇다면 그대가 역시 그들의 제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치르게 해야 마땅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다. 저 불빛들 속에서 최유라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하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을 준비하는 사냥꾼이 되어야 했다. 가장 완벽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날리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깨끗한 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첫째, 증거 확보다. 이진우의 증언은 결정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최유라와 태양그룹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물증이 필요했다. 이진우에게 흘러 들어간 돈의 출처를 역추적해야 했다. 분명 차명 계좌나 비자금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들의 더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한다면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닌 횡령, 배임까지 엮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 둘째, 방심 유도다. 그는 최유라가 제안했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당장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척하며 그녀를 안심시켜야 했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의 칼로 적을 벤다. 그는 최유라가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내민 손을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로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그는 JK의 가장 유능한 전략 기획팀에게 태양그룹과의 협상 준비를 지시할 것이다. 단, 모든 진행 상황은 자신에게만 직접 보고하도록. 셋째, 무대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 추악한 진실을 그저 언론에 흘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최유라와 최만식 회장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순간에 그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유나에게 주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되갚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침 JK그룹은 몇 달 뒤 사운을 건 글로벌 프로젝트의 런칭 행사를 앞두고 있었다.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들과 국내외 언론이 모두 집중하는 그 자리. 그곳이야말로 최 씨 부녀를 위한 완벽한 처형대가 될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서유나에 대한 속죄였다. 그는 어떤 방식으로 그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무릎 꿇고 비는 것만으로 그녀가 받은 3년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섣불리 그녀에게 다가가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했다. 우선 그가 할 일은 최유라에게 완벽한 복수를 하고 그녀의 결백을 온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다.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속죄의 시작이었다. 모든 계획에 윤곽이 잡히자 그의 마음속을 휘젓던 혼란이 가라앉고 차가운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김민준 실장을 호출했다. 몇 분 뒤 김 실장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지훈은 그에게 이진우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것을 다시 한번 지시했다. 그가 법정에 서기 전까지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계획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같았다. JK의 모든 정보력과 자금력을 동원하게 태양그룹 최만식 회장의 비자금을 추적해 3년 전 이진우에게 돈이 흘러들어간 경로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상관없어. 또한 태양그룹의 과거 비리나 탈세 혐의 등 우리가 공격 카드로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주게. 그리고 전략기획팀에는 태양그룹과의 신도시 프로젝트 협상을 진행시키게. 단,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으며 모든 정보는 나에게 직통으로 보고하도록. 그들이 우리의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하네. 우리는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의 숨통을 끊을 걸세.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단호했다. 김민준 실장은 지훈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복수심과 냉철한 전략가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그는 어떤 질문도 하지 않고 그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대표님. 김 실장이 나가고 사무실에는 다시 지훈 혼자 남았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3년 전 법원 복도에서 참아버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던 서유나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는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반지를 다시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줄 자격이 있을까? 어쩌면 영원히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을 끝낼 것이고 그 후에야 비로소 그녀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반지를 꽉 쥔 채 다가올 폭풍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를 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서유나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다. 이진우의 자백을 들려주고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어쩌면 다시는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복수를 시작하기 전에 그녀에게만큼은 먼저 진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녀가 지난 3년간 짊어져야 했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었다. 그는 약속 장소를 정하는 데에만 꼬박 하루를 썼다. 화려한 레스토랑이나 호텔은 그들의 대화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대학가의 작고 허름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떠올렸다. 주머니가 가벼웠던 시절, 단골 손님도 거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은 미래를 꿈꾸며 웃고 떠들었다. 그에게는 가장 따뜻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곳, 어쩌면 그곳의 온기가 지금의 얼어붙은 그들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녹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 그는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강지훈입니다.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답장은 한참 동안 오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이대로 그녀가 거절한다면 그는 모든 계획을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몰랐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짧은 답장이 도착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말도 없었다. 그는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해 다시 문자를 보냈고 그녀는 역시나 단답형으로 동의했다. 약속 당일 지우는 레스토랑에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세월이 흘러 식당은 더욱 낡아졌지만 테이블 위에 체크문의 식탁보나 벽에 걸린 촌스러운 풍경화는 그대로였다.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앉아 있는 자신과 곧 도착할 그녀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다. 그는 주문도 하지 못한 채 마른 입술만 축이고 있었다. 잠시 후 낡은 나무 문이 열리며 유나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평소의 작업복 차림이 아닌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지훈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식당 주인인 노부부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지만 그들은 메뉴판을 보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예전에 즐겨 먹었던 파스타와 피자를 주문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두 분. 예전 모습 그대로시네. 할머니의 말에 유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지훈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공허했다. 예전 모습 그대로라니.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또 있을까? 음식이 나오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포크를 들었다. 하지만 누구도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다. 결국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고 맞은편의 유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진지하고 고통스러웠다. 유나야.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오늘 보자고 한 건 사과하고 싶어서야. 3년 전 일에 대해서 유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 같아서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모든 게 오해였어. 아니, 오해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함정이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식당 안에는 이진우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모든 것은 태양그룹의 아가씨 최유라라는 여자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이진우의 자백이 이어지는 동안 유나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그녀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남자의 목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자신이 겪었던 악몽의 전말이 제3자의 입을 통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어렴풋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배우의 이런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녹음이 끝나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분노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너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 확인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나는 그냥 너를 믿지 못했던 거야. 내 아내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내 손으로 내치고 말았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유나야. 정말. 미안하다. 어떤 말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거 알아. 너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사과해야만 했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모든 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토해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인 가장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던 유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일어나요, 강지훈 씨.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 봐요.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 있었다. 유나는 여전히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 진실이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죠? 그녀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묻는 듯한 공허한 질문이었다. 그날 당신이 나한테 사진을 던지면서 소리쳤을 때 내 세상은 무너졌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오해라고 말해도 당신은 듣지 않았죠. 당신 눈에 비친 나는 그저 더러운 거짓말을 하는 배신자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눈빛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어갔다. 지난 3년 나한테는 지옥이었어요. 당신에 대한 원망보다는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왜 나는 당신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 수없이 자책했어요. 이제 와서 그 모든 게 다른 사람의 음모였다는 사실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안도감보다 우리가 겨우 그런 거짓 하나에 놀아나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워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훈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 앞에서 그의 후회는 너무나 초라하고 이기적이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더러워진 손으로 그녀를 만질 수 없었다. 최유라와 태양그룹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그리고 너의 명예, 내가 반드시 되찾아 줄게. 온 세상 사람들이 너의 결백을 알게 할 거야.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다. 유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슬퍼 보여서 차라리 우는 것보다 더 지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명예는 이미 3년 전에 당신 손으로 짓밟였는걸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진실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지우는 텅 빈 자리에 홀로 남아 식어버린 음식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를 용서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관계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을 뿐이다. 그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상처의 강은 진실이라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깨달았다. 복수는 이제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뿐이라는 것을. 서유나와의 만남이 남긴 공허함은 강지훈의 마음에 더 차가운 결의를 새겨 넣었다. 그녀의 체념 어린 눈빛은 그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복수는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그의 마지막 책무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모두 배제한 채 오직 JK의 CEO로서, 그리고 거대한 음모를 파헤치는 집행자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주변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태양그룹이 반드시 반격해올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들의 첫 번째 수가 무엇일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며칠 뒤 평온하던 금융시장에 JK그룹을 둘러싼 악성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에 자금 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부터 강지훈 대표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주요 임원들이 등을 돌렸다는 내용까지.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매우 구체적인 내용의 루머들은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대표님,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개장과 동시에 JK 주가에 대한 투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량의 공매도 물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실, 재무 담당 임원의 다급한 보고가 이어졌다. 스크린에는 JK그룹의 주가가 수직으로 하강하는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감이 역력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었다. JK를 겨냥한 명백한 공격이었다. 태양그룹 쪽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이 시점에 이런 루머를 퍼뜨리고 주가를 흔드는 것은 우리의 자금줄을 막고 다가오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방해하려는 속셈입니다. 한 임원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즉각적인 반박 기사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쏟아졌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적은 어둠 속에 숨어 교묘하게 시장을 교란하고 있었기에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다. 임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책을 쏟아내는 동안 강지훈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그의 침착한 모습에 소란스럽던 회의실이 점차 조용해졌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의 입을 향했다. 그는 스크린의 주가 그래프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모두 동요하지 마시오. 이것은 적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뿐이니까. 그리고 나는 이 경고를 기다리고 있었소. 그의 말에 임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가로질러 창가에 섰다. 그들은 우리가 루머에 해명하고 주가 방어에 급급해하며 허둥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그 사이에 우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흠집을 내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 속셈일 테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겁니다. 그는 뒤를 돌아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모든 루머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유지하시오. 주가 방어를 위한 인위적인 개입도 최소화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글로벌 프로젝트 런칭 행사는 예정대로, 아니, 역대 가장 성대하고 완벽하게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의 지시는 모두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불을 끄기보다는 오히려 불구경을 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몇몇 임원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이미 최유라와 최만식의 수를 완벽하게 읽고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JK의 혼란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완벽한 평온을 유지하며 그들의 다음 수를 기다릴 생각이었다. 그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올 때까지. 회의가 끝나고 그의 사무실로 김민준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장부 하나와 USB 메모리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운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눈은 사냥에 성공한 사냥개처럼 빛나고 있었다. 찾아냈습니다. 대표님. 그가 장부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최만식 회장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되던 비자금 장부입니다. 자금 세탁 경로와 뇌물로 사용된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훈은 장부를 천천히 넘겨보았다. 빽빽하게 적힌 숫자들과 이름들. 정관계 인사들과 언론인, 심지어 검찰 내부의 인물들까지.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이 얼마나 더러운 돈과 부패 위에 세워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가 찾던 페이지를 발견했다. 3년 전 이진우에게 흘러들어간 5억 원의 현금이 인출된 기록,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승인란에 날카롭게 서명된 최만식의 이름. 모든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김 실장은 USB를 연결하며 덧붙였다. 이것은 그 비자금의 일부가 최유라 전무의 개인적인 용도로 흘러 들어간 증거입니다. 유령 회사를 통해 미술품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더군요. 명백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는 완벽했다. 이진우의 증언, 비자금 장부, 그리고 최유라의 횡령 증거까지. 이것은 태양그룹을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수고했네, 김 실장. 이제 무대는 거의 준비되었어. 그는 김 실장에게 글로벌 프로젝트 런칭 행사의 최종 계획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지훈은 자신의 핵심 참모 몇 명만을 소집하여 비밀리에 최종 전략 회의를 열었다. 그의 계획은 대담하고 파격적이었다. 그는 런칭 행사 당일 프로젝트 발표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하여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할 생각이었다. 행사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JK의 클린 경영 선포라는 이름으로 특별 영상을 상영할 걸세. 이 영상에는 이진우의 자백 영상과 비자금 장부의 내용, 그리고 최 씨 부녀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모든 자료가 담길 거야. 그는 참석자 명단을 훑어보았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투자자들과 언론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네. 검찰 쪽에도 신뢰할 수 있는 라인을 통해 미리 정보를 흘려서 현장에서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네. 그것은 단순히 기업 비리를 폭로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들 한편이 거대한 작전이었다. 한 임원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대표님, 너무 위험한 계획입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 JK 역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썩은 가지는 쳐내야만 새로운 순이 돋아나는 법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업계의 더러운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한다면 JK 미래 또한 보장할 수 없소. 나는 이 싸움에 JK의 모든 것을 걸겠네. 런칭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JK의 주가는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훈은 어떤 추가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최유라와 최만식은
지훈이 자신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런칭 행사 당일 JK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을 터였다.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오를 무대가 사실은 그들을 위한 단두대라는 사실을.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운명의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JK그룹의 글로벌 프로젝트 런칭 행사가 열리는 특급 호텔의 연회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은 잘 차려입은 사람들의 보석과 시계에 반사되어 별무리처럼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향긋한 향과 함께 거대한 비즈니스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을 앞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내외 언론사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정재계의 거물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JK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고 있었다. 이 모든 화려함과 소란의 중심에 강지훈은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서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오늘 자신이 연출할 거대한 연극의 무대를 최종적으로 점검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할 시간이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태양그룹의 최만식 회장과 그의 딸 최유라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최만식 회장은 특유의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주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었고 최유라는 마치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당당한 걸음으로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늘 밤의 주인공은 자신이라는 것을 과시하는 듯했다. 그들은 곧장 강지훈에게로 다가왔다. 최만식 회장이 먼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강 대표, 이런 엄청난 행사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JK의 저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군. 그의 말에는 축하의 의미보다는 곧 무너질 제국을 내려다보는 정복자의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최유라 역시 지훈의 곁으로 다가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속삭였다. 고생 많았어요, 지훈 씨.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요. 곧 이 모든 짐을 저와 태양이 함께 짊어져 줄 테니까. 그녀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들이 퍼뜨린 루머와 주가 조작으로 강지훈이 궁지에 몰렸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오늘 이 행사가 JK의 마지막 발악이 될 것이라고. 지훈은 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면서도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 전무도.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두 분께서 꼭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 될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의미심장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드디어 행사의 막이 올랐다. 화려한 오프닝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강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는 잠시 청중들을 둘러본 뒤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JK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의 비전과 기술력,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해 유창하게 설명했다. 그의 발표는 논리정연했고 청중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최 씨 부녀조차도 그의 모습에 잠시 감탄하는 듯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막바지에 이를 무렵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까지 저희 JK가 만들어 나갈 미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미래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깨끗한 토대 위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오늘 저희 JK는 이 자리에서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을 약속하는 클린 경영 선포식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고발하는 한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최유라와 최만식의 얼굴에 처음으로 의아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들이 예상했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지훈이 손짓하자 연 회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밝아졌다. 하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JK의 로고가 아니었다. 초췌하고 겁에 질린 한 남자의 얼굴, 바로 이진우였다. 연 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제 이름은 이진우입니다. 저는 3년 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영상 속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태양그룹 최유라 전무의 사주를 받고 강지훈 대표의 전부인인 서유나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털어놓았다. 돈 때문에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연극을 했으며 그 모든 각본은 최유라가 직접 썼다고. 그의 눈물 섞인 증언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한 사람을 향해 터지기 시작했다. 바로 최유라였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과 지훈을 번갈아 쳐다보며 거짓말, 저건 다 거짓말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에 묻혀버렸다. 최만식 회장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진우의 얼굴이 사라진 스크린에는 곧이어 태양그룹의 비밀 비자금 장부가 나타났다. 수백억에 달하는 검은 돈의 흐름, 정관계 로비 내역, 그리고 최만식 회장의 서명이 선명하게 클로즈업 되었다. 연 회장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고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수군거렸다. 영상은 멈추지 않고 최유라가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까지 차례대로 폭로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JK를 무너뜨리기 위해 던졌던 돌멩이가 오히려 거대한 산사태가 되어 자신들을 덮치고 있었다. 영상이 끝나고 연 회장에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무대 위에 서 있는 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법의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연 회장의 뒷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최만식 회장과 최유라에게로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만식 씨, 최유라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명예훼손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의 팔에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최유라는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거 놔, 날 건드리지 마. 강지훈, 내 짓이지.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의 추악한 절규가 연 회장에 울려 퍼졌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최만식 회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받았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부녀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광경을 무대 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무엇도
3년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때 그는 혼란스러운 인파 저편, 연회장의 가장 구석진 기둥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서윤아를 발견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충격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그녀의 눈이 무대 위에 그와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지훈은 이 복수의 진짜 의미와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폭로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연회장에는 혼돈과 경악만이 남아 있었다. 최 씨 부녀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는 모습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편의 잔인한 연극처럼 생중계되었다.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고성을 지르며 몰려들었고, 하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현실의 넋을 잃은 채 웅성거렸다. 이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강지우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연회장 가장 구석진 기둥 뒤에 서 있는 서윤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통쾌함 같은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다가 겨우 무트로 밀려 나온 사람처럼 깊은 피로감과 슬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족쇄가 마침내 부서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 족쇄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이 혼란스러운 공간을 조용히 빠져나가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은 움직였다. 그는 무대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왔다. 대표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태양그룹의 비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멀어져 가는 유나의 뒷모습만이 보였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경호원들은 즉시 그를 둘러싸고 인파를 해치며 길을 열었다. 그는 그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오직 그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갔다. 그는 마침내 연회장 밖 서늘한 밤 공기가 가득한 복도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유나야. 그가 부르자 그녀는 걸음을 멈췄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다 봤어?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한참 만에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호텔 복도의 차가운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다. 네, 다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힘이 없었다. 이제 당신이 원하는 복수는 끝난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비수가 되어 그의 가슴에 꽂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내가 원했던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가 했어야만 했던 일이야. 너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데려다 줄게. 여긴 너무 복잡해. 그는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저 이 혼란 속에서 그녀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유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복도를 향해 다시 몰려드는 기자들의 움직임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은 자신의 자켓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비상구를 통해 호텔을 빠져나왔다. 다음 날 세상은 뒤집혔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태양그룹의 몰락과 JK 강지훈 대표의 충격적 폭로로 도배되었다. 최 씨 부녀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졌다. 여론은 들끓었다. 태양그룹에 대한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그들과 연관된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동시에 3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던 서윤아에 대한 동정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윤아에게 그 관심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었다. 그녀의 작은 공방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쉴 새 없이 전화벨이 울려댔다. 그녀는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녀는 공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실과 세상의 소란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상처를 온전히 마주하고 정리할 시간이, 지우는 그 시간을 존중해 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섣불리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위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JK그룹의 법무팀은 윤아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하며 그녀에게 향하는 모든 언론의 접촉을 차단했다. 그녀의 공방 주변에는 사설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외부인의 접근을 막았다. 그는 그녀가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지켜주려 애썼다. 그는 매일 아침 그녀의 공방문 앞에 따뜻한 음식과 작은 들꽃 바구니를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가곤 했다. 거기에는 어떤 메시지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그가 항상 그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침묵의 표현일 뿐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태양그룹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고 최 씨 부녀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의 소란도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윤아는 공방 안에서 흙을 만지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 억울함과 분노, 슬픔과 허무함, 그 모든 감정들을 흙 속에 쏟아부으며 그녀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다. 짓눌렸던 어깨가 펴지고 흐릿했던 세상이 다시 제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다.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는 사실이 더디지만 분명하게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윤아에게서 온 것이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해준 모든 것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지훈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괜찮다면 잠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들은 다음 날 한강이 보이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화려한 장소도 비싼 음식도 없는 곳이었다. 그저 벤치에 나란히 앉아 고요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볼 뿐이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아였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처음에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기쁘지가 않았죠. 그냥 모든 게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군요.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걸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녀가 그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가슴 벅찬 감사함을 느꼈다. 내가 너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을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갚을 필요 없어요. 이미 지난 일인걸요. 우리 둘 다 그 시간 속에서 많이 아팠잖아요. 당신도 지난 3년 편하게 살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입장을 헤아려 주었다. 그 말에 지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누구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눈물을 그녀의 앞에서 소리 없이 흘리고 있었다. 유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다. 그것은 용서의 의미라기보다는 함께 아파했던 시간에 대한 위로였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해가 저물고 강가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었다. 완벽한 치유는 아닐지라도 고통스러운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아직 그들의 앞에는 긴 시간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다시 함께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들 사이에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다. 세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시간은 상처 위에 조용히 내려앉아 흉터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떠들썩했던 태양그룹 스캔들은 법의 엄정한 심판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최 씨 부녀는 죄에 상응하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부패로 얼룩졌던 그들의 제국은 조각조각 해체되었다. 세상은 새로운 뉴스에 열광하며 점차 그들을 잊어갔다. 강지훈과 서윤아에게는 비로소 온전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들의 관계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되었다. 마치 깨진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이어붙이듯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과거처럼 일에만 매달리는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JK그룹의 경영을 안정시킨 후 많은 부분을 유능한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오롯이 서윤아의 곁에서 보냈다. 그는 그녀의 작은 공방에 자주 들렀지만 결코 그녀의 작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멀찌감치 앉아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물레를 돌리는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저녁이 되면 함께 동네의 작은 식당에서 소박한 식사를 했다. 그들의 대화는 특별할 것이 없었다. 그날 본 영화 이야기, 새로 나온 책 이야기, 혹은 길가의 핀 꽃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의도적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들추어내려 하지 않았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화해가 아니라 이렇게 일상의 작은 조각들을 함께 나누며 새로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유나 역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맑은 미소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의 방문을 어색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오는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새로 만든 도자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었고 그의 서투른 칭찬의 아이처럼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녀의 공방은 더 이상 홀로 상처를 치유하는 고독한 성이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빚어나가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던 오후였다. 그들은 여느 때처럼 공방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던 질문을 마침내 꺼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이제는 그녀의 일부처럼 보이는 낡은 반지로 향했다. 유나야, 오래전부터 묻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왜 이 반지를 계속 끼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모진 상처를 줬는데 이혼한 후에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았던 이유가 뭐야? 그것은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동시에 가장 듣기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그는 그녀가 아직 당신을 사랑해서라고 대답해 주기를 마음 한편으로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를 천천히 매만졌다. 그리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담담했다. 이 반지는 더 이상 당신과의 사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지난 3년 동안은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던 그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나는 순식간에 부정한 여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때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 자신마저 나를 버릴 수는 없다고. 이 반지는 내 결백의 증거였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죠. 이건 당신을 향한 미련이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자 버팀목이었어요. 그래서 단 하루도 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고백에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가슴을 저미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가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게 자신과 싸워왔는지, 저 작은 반지가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는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3년 전 그가 참아버리지 못했던 그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이 반지를 다시 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먼저 우리의 믿음을 깨뜨렸으니까. 그는 자신의 반지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하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겠어? 내가 깨뜨렸던 그 믿음을, 내 남은 평생을 바쳐서 다시 쌓아 올릴 기회를, 새로운 반지로 과거를 덮는 대신 이 반지와 함께 우리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서윤아, 나와 다시 결혼해주겠어? 그의 청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고백보다도 진실하고 절실했다.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의 인생이, 그의 모든 미래가 그녀의 입술 끝에 달려 있었다. 유나는 그의 손에 들린 반지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에서 반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온 치유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왼쪽 약지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그녀의 손등에, 그리고 눈물 젖은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에게 온전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상처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귀한 것이 되었다. 두 개의 반지가 이제는 같은 의미를 품고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